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산뜻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더 팔팔하게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생방송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도 어제 반등을 또 이어가지 못하고 각각 코스피 코스닥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1% 비롯해서 3대 지수가 모두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확인하고 갈 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요. 불확실성이 좀 지속된다. 이런 평이 많은데요. 오늘도 여러 분석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사실 팔팔하게 좀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뉴욕 증시가 또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내 포트폴리오 지키는 방법 이야기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침에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병원 이사님부터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층 여유가 좀 생기신 얼굴인데. 첫 만남의 첫 네. 만남? 네, 그 첫 방송에서는 굉장히 떨렸는데 지금은 좀 풀렸습니다. 노영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PD님. 노래님 사실 첫 방송이라 떨린 것도 있었는데 예. 그날이 정말 난리가 난 날이어가지고 재앙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날이어서 좀 어려웠는데 오늘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맞아요. 지금 그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아니다 아직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큰 그림 먼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님 우리 어떠세요? 아침의 포인트에서 우리 네. 김병인 이사님과 함께 시장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최근에 주식시장 네. 뭐 저희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 방송 날 아, 그래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네. 그날이 그날이었거든요. 월요일이었는데 이사님 첫 방이 막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네. 잊지 못할 힘들죠. 날. 네. 현장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아유, 뭐 엄청 힘들죠. 네. 네. 난리가 났던. 난리가 났죠.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요 정도면은 좀 회복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측면이세요? 스파이크 찍힌 네. 거는 올라올 거예요. 스파이크 찍힌 건 올라오지만 계속 뭐 침체냐 아니냐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갑론을박이 지속이 될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나고 봐야 알거든요. 진짜 침체인지 아닌지 아니면 페드의 컷이 금리나 성격이 뭔지 그러면 지금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빠진 게 과한 거는 맞는데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추가 상승 동력이 있느냐? 그 부분은 미국 대통령이 확정이 돼야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스파이크 찍힌 건 올라오고 그리고는 좀 박스권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잡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너무나 떨어진 거는 다들 인정을 네,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떤 요인 때문이냐 뭐 미국발이냐 일본발이냐 중동발이냐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사님이 보셨을 때는 그래도 가장 큰 가능성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이게 경기 침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를 했던 거는 경기가 괜찮으니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3% 그리고 성장률은 2%인데 그러면 기준금리 명목이 5.5%인데 기준금리 5.5%는 좀 높잖아. 물가가 이미 잡혔으니까 좀 뭐 정상화 차원에서 내려줘야 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 이거는 침체를 대응하는 금리인한데 이런 거니까 결국에 가장 큰 요인은 정말로 침체를 가는 것인가 안 가는 것인가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확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계속 불안하고 아니네? 그랬다 올랐다가 맞아. 또 그런가? 또 이런 이제 사실은 모습이 계속되는 지나고 보면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제발 좀 떨어지지 말아라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침체라는 건 물론 지나고 봐야 알지만 네.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처럼 네. 이번에도 그렇게 너무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걱정이 더 모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7월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의 색깔이 무서울 정도로 좀 네. 변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뭐 고점을 찍고 오다가 좀 꺾이기 시작했고 네. 사실 우리 시장은 여타 글로벌에 비해서는 아쉬운 게 상당히 많았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좀 야금야금, 따라오는 느낌. 네, 네. 야금야금 좀 올라왔었거든요. 상반기와 하반기는 확실히 좀 다른가요? 시장 색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그러면 상반기에 뭐 때문에 올랐느냐라는 거를 우선은 네네.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시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해요. 그리고 유동성이 상당히 미국 중심으로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풍부했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모드이기도 했고, 원래 이제 정책이 연방정부 투자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이제 AI 투자가 같이 붙은, 연방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가 같이 붙은 형국이 있었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독보적으로 이제 독점 형태를 나타내면서 거기에다 이제 프리미엄을 줬던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경기 침체 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 쪽으로 만약에 연준이 대응을 한다고 할 때 B컷이야? 9월에 할 거야? 뭐 긴급 회의 소집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약간 수그러든 것 같지만 네네. 뭐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보통 질문을 주실 때 갑자기 왜 이렇게 시장 색깔이 변했어? 이런 맞아요. 이제 네, 얘기들을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갑자기 변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찜찜한 부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 네. 보통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멈추고 쉬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해줄게라고 하는 쉬는 동안에 미국의 2년물이 먼저 빠지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먼저 선반영하는 건 맞는데 갑자기 한 2주 전부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침체 1990년도, 2000년도, 2007년도에 항상 2년물이 먼저 급하게 빠지면서 이게 침체가 왔었으니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네, 이런 네. 찜찜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숫자는 나쁘지 않잖아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었고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장단기 금리차 흔히 말하는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인 투텐 스프레드가 쭉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로 역전이 되죠. 이 역전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전이 돼서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게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올라오다가 한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지나면 침체가 왔었어. 네. 주가 고점이 왔고 13개월, 16개월이 되면 침체가 왔었어. 근데 하필 공교롭게도 지금 한 14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별로 안 움직였었는데 한 1, 2주 전부터 갑자기 2년물이 빠지면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항상 이랬었으니까 이거 침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차트는 이거겠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정상화에 따른 금리 인하였는데 이게 정상화인지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침체에 대응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 실업률이랑 같이 봐야 돼요. 실업률. 근데 지난주에 졸트 보고서는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의 하부 지수인 고용 지수에서 갑자기 코로나 때에나 볼 수 있을 만큼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니까 이거 고용 지표가 나빠지면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는 100포인트를 뺐고 그러면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뭐 졸트나 이런 것과는 실제 넘판 페이롤인 이런 일자리나 실업률은 좀 다르게 나올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 네. 주말 사이에 이걸 좀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금요일 밤에 봤는데
실업률이 4.3을 기록하고 일자리가 효과가 났죠.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침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 월요일 날 첫방을 하신 겁니다. 네. 그렇게 월요일 날 저희가 첫방을 했군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기에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닌데. 침체에 네. 대한 컷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정말 그렇죠. 겹치고 조금씩 겹치고 해서 정말 이제 네. 확인이 되나 안 되나 이제 주말 겹쳐서. 사이에 확실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확 가게 되는 이게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미국 쪽의 이야기인데 네. 어제는 또 일본 쪽에서 이야기가 하나 나왔잖아요. 원래 이게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일본은행이. 그러면서도 계속 그 이후에도 엔화가 움직일 때도 계속 우리는 할 거야라는 식의 어떤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좀 매파적으로 좀 세게 나오면서 엔화가 진정이 사실은 안 됐었는데 네. 어제 부총재 발언이 있었는데 좀 비둘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약간 불안하게 간다면 우리는 인상을 안 할 거야라는 식 혹은 좀 많이 신중할 거야라는 식의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총재랑 부총재랑 말이 좀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시기의 차이가 있기 어. 때문에 부총재님의 발언은 약간 시장 상황을 이제 보고 한 우리가 거잖아요. 결정을 약간 깜짝 어. 놀란 거 아닐까요? 음. 그 놀란 생각 거죠. 해보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2년 전에도 나왔고 네. 뭐 YCC 폐지한다 그럴 때도 혹시 엔캐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거 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기준 금리 인상은 경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서 잡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환율이 너무 약세가 되다 보니 150엔에서 작년 10월에도 실개입이 들어가서 좀 잡았었고 이번에도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서 160엔까지 가니 이거 네. 수입 물가 상승이 이게 국민들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 환을 잡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 때 또 추가 인상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들이 애니 BOJ가 한 번 더 인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빅컷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50bp 인하할 수 있어. 그러면 생각보다 기준금리 차가 훨씬 확 좁혀지네. 좁혀지잖아요. 예. 네.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네. 여기서 더 좁혀져? 그러면 환율이 더 강세로 가겠네 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로스컷 뭐 이런 것들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에서 딱 걸리면서 갑자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확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러한 이유가 네. 환은 잡혔고 그리고 뭐 그렇게 물가가 더 세다? 이것도 사실은 뭐 아직은 잘 퀘스천이고 근데 금융시장을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뒤흔든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의도한 건 그건 아니야 라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생각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한 방에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펀더멘탈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한 방에 너무 과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찍힌 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결국에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더 해? 그래서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한미일 금리차가 좁혀져? 그러면 또 나오겠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는 BOJ의 얘기 그걸로 어느 정도는 한 방에 나오는 거는 끝난 것 같다. 그 다음은 다시 미국 쪽의 경기 상황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는. 이사님 지금 저희가 댓글 실시간 댓글 유리님께서 이사님 근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요? 계속 뭐 말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나요? 이게 원래 얘기를 그 페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한 2년 전에는 페드가 인플레이션 아니야 하다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올라가니까 더 올릴 거야 그러다 또 아니고 그래서 페드의 신뢰가 뭐 땅에 떨어졌다 뭐 믿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BOJ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신뢰가 떨어졌다 말았다 이러기는 좀 쉽지 않고 원래 근본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를 잡는 거, 그리고 사이클을 너무 변동성을 크게 만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단기 금융시장 완화에 대한 역할,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라는 게 신뢰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엔화, 특히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는데 네. 여기에서 부총리가 나와서 인상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어. 외파적인 발언을 하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렇죠. 상황. 근데 사실 저는 일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일본 경제 시장의 상황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나 앞으로는 그런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투자를 증권을 하고 주식을 하면서 네. 일본 경제까지 어. 다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엔화가 워낙에 음. 중요한 글로벌 시장에서 통화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이 정책 변화가 몇십 년 만에 또 크게 있으면서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네. 그래도 또 하반기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미국 네. 대선 네. 변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 해리스인데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다거나 이렇게 박빙일 것이다 예측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셨을까요? 그렇죠. 네. 너무 바뀌었어요. 모든 지금 상황이. 뭐 지표가 급격하게. 오히려 유리한 네.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침체를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이 되면서 네. 또 다음 달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아닌가 봐. 이거 이번에 고용 지표가 허리케인 때문에 잠깐 이렇게 된 거고 괜찮잖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바로 다음 주에 확인하시는 CPI를 보면서 전월 대비해서 MOM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것도 물가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또 침체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러면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최근 2년간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을 지배했던 거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정책 사이클이 또 들어온다. 저렇게 낮아져 있는 가격, 뭐 혹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정책 사이클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추세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당장은 사실은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과거에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져간 게 9월 말에 1차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월 27일 날 하니까 너무 멀다. 이 토론회가 너무 머니 당장에 1차 토론회 했었을 때는 한 이틀 정도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총격을 당하고 트럼프 쪽으로 확 밀어졌었죠. 트럼프 쪽으로 확 쏠렸다가 또 바이든이 또 빠르게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는 해리슨 쪽으로 올라오니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둘이 너무 박빙이에요. 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트럼프 쪽으로 확 몰아서 트럼프가 되면 불확실성도 있지만 감세를 해주잖아. 그 감세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해리슨이 또 확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면 연방정부 투자를 또다시 이제 재개를 세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투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잖아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2달 정도는 계속 모멘텀이 한쪽으로 쫙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대선을 확정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마 방향성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는 선생님 거죠. 제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런 그래프를 보고 늘 이제 해리스 테마주 검색을 하고 있고 네. 트럼프 테마주 그러세요?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뭐가 따라다닐까 이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중요하긴 네. 하죠. 정책에 따라서 또 움직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토론회가 좀 빨라진 거잖아요. 네. 원래보다. 네. 근데 이 토론회에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많이 못하면서 네. 이게 약간 좀 변수가 많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원래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급박하니까 후보가 좀 안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와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날짜도 트리거였다. 그럼요.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거기에다가 뭐 너무 머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 총격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어떻게 크게 보면 작용했죠. 역사적인 그런 네.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약간은 또 실업률이나 이런 것에도 이번에 실업률을 보면 정부에서 좀 약간은 더 세게 좀 일자리를 창출을 그동안은 했었는데 그 부분이 네. 좀 빠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또 보면 이렇게 박빙이면 정부에서 또다시 또 일자리를 좀 세게 좀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고용이 지금 계속 이사님께서도 이제 고용 실업률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늘 밤 9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미국에서는 또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네. 매주 발표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중요도가 좀 높아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네. 아쉬운 점이라는 거죠. 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정말로 실업률이 더 나빠질 거야. 뭐 이렇게 보기에도 사실은 쉽지는 않고.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 가지고 시장이 되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맞아요.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표도 속보치, 확정치,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저번 달에 대한 수정치가 좀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이 좀 더, 날씨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컸고, 정부에서의 좀 약간 줄어들었던 게 컸다라고 보면, 지난달께 수정치가 좀 올라오면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네. 어떻게 보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럴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조금 뭐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 매주 나오는 걸 보기보다는 4주 평균 뭐 이렇게 보통은 사실은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연속도 많이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연속도 많이 네. 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좀 시장이 흔들린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과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요 예상치가 좀 떨어지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 예상치 대비해서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좀 떨어지면서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뭐 비트했네 이런 식으로 좀 안정화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그러니까 있죠. 기대치가 좀 낮아진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변수 이벤트 이외에는 또 뭐가 있는지 이사님의 생각 좀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네. 보통 이 얘기들이 지금 되게 많이 하시는데 상반기 상승 요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뭐 페드 뭐 이런 관련 유동성,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그거는 이제 대선이 지나가 봐야 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이 점점 이제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겁니다. 그쵸? 쓰고 엔비디아 싶은데 못 칩을 쓴다? 쓰고 싶은데 아. 못 쓰고 있으니까 이런 수요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오는 얘기들이 중국의 뭐 140불짜리 그런 디바이라는 칩을 가지고 많이 붙여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하니까 결국에 학습은 되더라. 혹은 뭐 애플이 당장에 엔비디아 걸 받아가지고 또 뭐 그때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 좀 늦으니 구글 TPU 가지고 먼저 좀 뭐 해봤다더라 라는 이런 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40불 가시면 돈이 있으시면 그때 가시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면 40불. 오늘 100불이 깨졌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40불이 됐어요. 그러면 40불. 네. 근데 누가 저는 선뜻 안 나갈 똥돈을 것 줬어. 같네요. 돈을 줬어. 돈을 줬어요? 네. 일단 감사한데 돈을 줬으니까. 제 돈이 아닌다면 전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내 대부분 돈이다 이제 그러면 그 돈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더 떨어진다라고 네. 보면 거기서 이제 와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지만 거꾸로 이게 이 정도 가격이야 그러면 이 AI에 대한 빅 트렌드, 메가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이시라면 충분히 거기서는 또 들어갈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에 대한 것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뭐 8월 말에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또 지금에 대한 뭐 블랙웰에 대한 지연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저희가 봐서는 일정 부분 프리미엄이 조금 해소되는 듯 그런 기간은 좀 필요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결국에 이 빅 트렌드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 부분이 다시 워킹을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대선이 아니고 그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결국에는 이 바텀업 쪽 부분에서 그동안 이런 반도체에 대한 우려 아니면 언론이나 에 나온 것들과 실제 엔비디아의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바닥을 세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밸류 프로그램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수를 발표하고 ETF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반기에 네. 또 뭐 NDR 나가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바텀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김병현 이사님 모시고 시장 상황 그리고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이사님
저희 사연 상담 코너 이어지거든요. 네. 잘 들어주시고 한 말씀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하시는 PB분께서 아, 잘하고 예. 더 잘하려고 알겠습니다. 잘하는 거 플러스 잘하는 거 더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도 다양하게. 네.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듣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드릴 투자인 코칭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창에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 아침엔 투자 이번 주부터 음. 네, 매일 아침 10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도 하고 종목 얘기도 하고 시장 얘기 그야말로 좀 많이 하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침엔 투자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셔서 그렇죠. 저희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링크,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 통해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설문 링크가 근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사연 저희 이제 채택되시고 방송 통해서 이게 나가고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 이런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 네, 꼭 참여하셔서 상담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경품도 무료로 타고. 네.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신 분들과 그러니까요. 함께 감사하니까. 투자 상담도 해드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선물까지 네. 또 소정의 선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연 채택도 팁이 있잖아요. 아, 팁 있죠. 네, 아. 5개 이상. 음. 네, 사연에 대해서 종목 5개 이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조금 더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 기간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출연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조금 더 맞춤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인 네. 거 아는데 힘들다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궁금한 것들을 네.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잠깐만 짚어보면요.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1%대 각각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코스닥 그래도 낙폭을 좀 줄입니다. 1%대 안쪽으로 하락폭 좀 줄여가고 있고요. 네. 그동안 잘 가는 조선이 오늘도 강한 상황, 뭐 생명과학도 강하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자, 조선주 강하고 건강관리, 건설 이런 쪽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네. 얘기 좀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네. 네. 노영래 PB님과 함께 또 사연 들어보고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닉네임 정우 씨가. 성내동 네. 주린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입니다. 무작정 오를 줄 알고 산 주식 네.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밤낮 없이 3프로TV를 시청하는 서울 성내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밤낮 밤낮이 와. 없어요. 저희 방송 네, 밤낮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모임에 나가서 알게 된 정보로 코로나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딱 이때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제 포트폴리오를 보니 손실률이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네이버, 하이브, 한미 반도체를 담았는데 네. 하반기에도 잘 오를 거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니 답답합니다. 네이버는 22만 원에 매수해 현재 보유한 지 6개월 정도 됐고요. 하이브는 25만 원에 매수해 2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10만 원에 매수해 현재 5개월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네이버는 대내외 악재가 있어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손실이 크긴 한데 믿고 기다려도 될 수준일까요? 두 번째는 하이브입니다. 사실 큰 정보 없이 팬심으로 매수했습니다. 제가 하이브에 투자할 시기에 다들 엔터주는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팬심이 있었습니다. 뉴진스, BTS 무너지겠어? 하는 생각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요즘 기사를 보니까 호재와 악재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그나마 제가 숨 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미 반도체인데 한미 오늘 상황이 좀 좋지 않네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기업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중에 유일하게 수익을 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가진 종목들은 누구나 들으면 다 알 법한 기업에 투자한 것 치곤 한 종목만 지금 수익권인 상황이라 너무 우울합니다.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투자했다고 생각했는데 투자 시기가 잘못된 건가요?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 시장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를 그만둬야 할지요?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요? 너무 고민됩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영래님! 콕 집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성내동 주리님이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세하게 또 사연 얘기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저희 종목 통시지 한번 있으면 네. 열어주시면 일단 한번 수익률 한번 다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가 매수가가 22만 원에 들어갔고 하이브는 25만 원, 한미반도체 10만 원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아. 지금 보유 기간이 각각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일단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을 시기가 코로나 때부터니까 코로나 때. 아마도 이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때 막 네. 주변에서도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동학 개미 운동이. 뭐 네. 이런 말도 좀 생기기 시작했고 어쨌든 지금 포트 보면은 고민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포트의 다양화랄까요? 이런 건 분산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렇게 세 개 종목으로 네. 그 나눠서 투자하시면은 사실 종목 수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좀 관리하기 쉽기도 합니다. 네. 너무 많으면 백화점식으로 되면은 내가 뭘 했는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좀 압축해서 하시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좀 통합해서 좀 네,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예, 예. 그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이버는 좀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는 그 관심을 좀 줄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게 그 좀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인의 이해도에 따라서 예, 이게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좀 투자에 앞서서 그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러니까 워낙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이제 좀 생활 친화적인 기업들 이런 거 좀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 네. 책을 예. 네. 이거 읽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고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뭐 아시는 분이 쓰신 겁니까? 아니 뭐 미국에 사시는 분 그래요? 월가에서 애널리스트 하신 그러니까 분이 책 광고 아니고 예. 정말 좋아서 예. 읽어보시고 진짜 좋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런 그 성장 기술주들 분석할 때 좀 굉장히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좀 네이버 말씀드리면 될까요?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나하나? 하죠. 네이버, 네. 네이버 가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있어서 가장 궁금하신 건 일단 실적 전망은 맑은데 국민주 예. 다시 컴백할까? 뭐 이런 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아까 매수가가 22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6만 원대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뭐 이렇다 할 사실 호재가 예. 좀 찾기 어렵다. 답답한 마음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이버? 네이버가 일단 그 잠시만요. 이거 네. 좀 잠깐 좀 얘기 네네. 책부터 이야기 예, 좀 예. 그 책에 해주시죠. 네. 사실 예. 삐비님이 굉장히 이게 좀 감동이 그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그 기술주 투자를 하실 때는 이게 그 매출 성장률을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이게 네. 그 어닝이 이제 좀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초기 네. 성장주의 경우 특히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뭐 작년에 빅베스 때문에 좀 순이익이 그렇게 들쑥날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이제 탑라인 그로스라고 하죠. 그런 걸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기업이 추산하는 시장의 규모, 그러니까 토탈 어세서브 마켓이라고 TAM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성장에다가 인구 구조가 이제 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좀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로 좀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혁신과 경영진 이런 거를 좀 이제 감초처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로 이제 넘어가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업부를 좀 4개로 크게 좀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이제 검색하는 서치 플랫폼과 광고 가장 많이 쓰는 많이 쓰죠. 그 네이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렇죠. 예. 녹색창. 초록창. 그렇죠. 녹색창. 예. 그걸로 이제 네이버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시장은 저성장 고마진 시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부의 역할은 캐시카우 역할로서 고성장 나머지 이제 신성장 사업 동력을 이제 지원해 준 역할이고요.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네. 이렇게 세 개를 그냥 같이 설명드리면 네. 그 커머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최근 TMF 사태로도 이제 보시면은 그 양강 구도가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 이제 쇼핑하고 양강 구도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쪽은 또 더 호재고요. 그리고 포시마크라고 그 예전에 좀 그 2년 전에 인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그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라는 말도 예. 좀 많았는데. 그 미국 네. 중고거래 플랫폼인데 네. 그 인수했을 때 네. 그 그냥 바로 한 게 아니라 음. 그 평소부터 좀 스터디를 많이 하시다가 네.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거 또 좀 조만간 좀 괜찮은 뉴스가 어. 들릴 것 같고요. 예. 이미 네이버 커머스 사업부의 한 네. 매출 비중 2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족한 매수 위주의 네이버라는 이제 한계를 좀 확장해서 좀 할 수 있는 좀 전략이 되었고요. 핀테크는 사실 카카오에 비해서는 약간 후발주자고 라이센스가 좀 잘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네. 예, 그래도 성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콘텐츠, 그러니까 웹툰, 웹소설 이번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에 상장했잖아요. 어. 그런 것도 보면은 나스닥에 상장할 만큼 어느 정도 좀 글로벌 매출 성장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다 내용이 좋습니다. 그 근데 주가는 왜 네. 이래요? 다만 내용은 좋은데 네. 수치를 수치를 봐야죠. 음. 그러니까 탑라인 그로스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23년에 그 한번 보시면 한 17%에서 18% 정도 매출 성장이 나왔거든요. 네. 2023년 전년도 매출 성장률이. 근데 올해 매출 성장률이 아마 10% 초반대에 나올 것으로 컨센이 나오고 있어요. 10% 초반대면 두 자릿수긴 하네요. 두 자릿수긴 한데 10% 후반대였던 게 좀 많이 꺾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과 이제 라인 사태 약재가 좀 그런 것도 좀 아하. 버무려져서 예. 그리고 또 네이버가 과거에는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경쟁자 입장에서 좀 위협적인 거였는데 이제 대기업화 되다 보니까 파괴적 혁신과 좀 그런 게 둔화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가 이를 이미 반영을 한 주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P가 한 16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지금 시점에선 관심하고 뭐 보유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 네이버 하면은 우리가 검색 엔진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죠. 사업을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위치 자체가 네. 뭐 예를 들면 AI 쪽으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 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다 하게 네이버 하면 AI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직은 좀 예. 없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국가 관련된 이제 좀 보안이 필요한 그런 그 정부기관 관련 AI는 뭐 하이퍼클로버 엔진도 있다고 하고 그렇긴 하지만 네. 결국에 AI라는 건 이제 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는 그 미국 빅테크에 비해서 조금은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 요인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예. 다시 한번 결론은 지금 결론 그 보유? 지금 네 보유 22만 원 좀 주가 하락이 회복이, 있더라도 네. 회복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22만 이건 좀 원까지.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기간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시는데 예. 조금만 더 그럼 예. 인내심을 예. 가져보자. 예. 이 네이버에 대한 궁금증 선생님, 네. 이사님께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하고 계셨거든요. 듣고 싶다. 네. 이사님, 표정이 근데 아닌데요? 뭐 이런 아닌데요? 표정, 이런 표정 지으시면 어떡해요, 이사님? 낙서하고 계셨구나. 네. 서로. 일단 그래도 네. 바로 나오십니다. 낙서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사님, 사실 이 네이버에 대한 투자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지금 네. 댓글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IT 플랫폼 관련주는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나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이 전문가께서 잘 하실 거고 저는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IT 플랫폼이나 바이오나 다 성장주라는 거죠. 성장주가 좋을 때는 물론 경기와 무관한 성장주이고 경기가 좋을 때도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바이오 그리고 뭐 IT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IT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시장이 안정되면 이 부분이 튀어오를 수 있겠네라고 이제 금리와 같이 연관해서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국의 이 IT 플랫폼은 약간은 좀 그동안 그러면 왜 떨어졌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게 있죠. 지금의 컨셉은 양극화예요. 양극화. 네. 그러니까 수출주는 좋고요. 내수주는 좀 별로잖아요. 지금 한국 네, 네, 국내, 네. 국내 경기만 보면.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내수줄까요? 수출줄까요? 그러니까 내수? 내수 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수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성장 주고. 한국은 음식료 아니면 화장품 다 내수의 탈을 쓰고 있는데 수출주고요. 탈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내수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 야 이게 그동안 약간 내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이나 쇼핑이나 이런 관련해서 실적이 좀 안 나온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전히 팔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야 AI가 컨셉인데 AI에 대한 컨셉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AI 플랫폼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좀 길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지금의 이러한 AI 패러다임을 1990년대에 인터넷 도래랑 거의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처음에 90년도, 91년도에 시스코가 제일 먼저 올랐거든요. 그게 지금의 그때 시스코 라우터 만들 때 그게 지금의 엔비디아의 칩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 PC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간 건 99년도에 그때 당시 뭐 라이코스, 야후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정말로 소프트웨어가 플랫폼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되긴 될 텐데 확실한 부분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해외 쪽이 먼저 오픈 AI가 열렸으니 국내 쪽에서 이쪽이 힘을 받으려면 가는 길은 맞지만 좀 상황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가는 길은 맞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유망성은 있고 금리도 맞아요. 내려가서 성장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동안에는 약간 내수 관련된 부분이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사님께서 내수예요, 수출이에요. 내수 같은데요, 저희가. 네. 근데 좀 애매한데 지금 낙타님께서 내수출이라고. 네, 순출. 아이, 한 마디 좀 덧붙이고. 현답 아닙니까? 예, 좋아요. 그렇죠. 피디님. 예. 네. 그 내수주 중에서 정말 예외적인 가 있는데 내수더라도 굉장히 좀 파괴적으로 좀 경쟁사들을 빠르게 물리치고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게 있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예, 그리고 또 경쟁사 입장에서 쿠팡이 내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출해 그러면은 너무나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네, 뭐 파페치라는 이제 그 뭐 명품 이커머스 회사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종목 하이브. 하이브입니다. 네. 하이브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연자께서 보내신 것처럼 호재하고 악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가 싶더니 주춤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브는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내동 주리님이 팬심에서 사실 이거 사신 거라서 예, 사실 팬심 이거 무시 위험해요. 못합니다. 네. 네. 그 이쯤에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투자하려는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좀 쉬운 주식, 개인 투자자도 해도 되는 주식, 어려운 주식, 개인 투자자가 하면은 좀 수익률도 어려운 주식 이런 게 좀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이 산업군과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엔터주니까. 예, 엔터주니까 이제 이게 좀 엔터주가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소비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그 주위에서 좀 쉽게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도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엔터주가 사실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 그러니까 업황이 너무나도 다이내믹합니다. 그래요? 예, 왜 다이내믹하느냐? 이거 엔터주들 실적 추정치 보면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실적 추정치가 이제 좀 그 얼마 나올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맞추기가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섹터이기도 해요. 엔터주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연 매출, 음원 매출 한 번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그 공연 콘서트 있으면은 뭐 그 티켓 가격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뭐 불의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종종 한순간에 이제 팬덤을 대량으로 상실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쌓아가다가 아, 한 맞아. 번에 무너지는 아. 그런 이벤트도 발생하잖아요. 인적인 사건 예. 사고가 좀 리스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단일 아티스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 주주 가치에 좀 포커스를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 엔터주 중에서도. 예,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네. 레이블이 11개예요. 맞아요. 예, 레이블이 11개라는 의미는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안정성 있게 가져가겠다. 그래서 뭐 빅히트, 플레리스, 뭐 소스, 어드워 뭐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저스틴 비버 예, 그것도 있고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연준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제롬 파월 패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빅히트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연준이 나온다. 투바투. 예, 네. 예. 투모로우. 예, 투모로우.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예, 그러면은 거기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제 분산은 잘해 놓긴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심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도 무엇보다 좀, 자 밸류에이션은 사실 성장주 분석할 때 가장 좀 나중에 보긴 하는데, 네. 근데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매출 성장률이 아주 높진 않거든요. 현재 시총이 한 7조 정도 되고 올해 순이익이 2천억 초반대 나올 테니까 PER이 대강 한 30배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PEG 멀티플로 봤을 때 성장률이 한 30% 정도 연간으로 나와야지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주 특성상 실적 추정이 그러니까 실적 변동성이 좀 높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좀 관심을 줄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줄이셔도 되고 비중을 좀 비중을 줄여보자. 줄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엔터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좀 괜찮습니다. 최근에 가는 종목을 더 가느냐 아니면 좀 낙폭이 과대한 예. 종목이나 아니면 수급이 좀 비어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하락해 있어서 관심 가져볼만 해도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엔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실수하는 부분인가요? 실수라기보다는 그게 네. 잘 먹힐 수도 있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맞진 않아요. 네, 잘 맞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네. 엔터주 뭐 JYP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엔터는 갈 때는 좀 많이 가는데 좀 추세를 좀 많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별로 뭐 현금 흐름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혜 씨 이 네네. 연예 정보 이 엔터 분야의 전문가세요? 프로그램을 한 4년 정도 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팬심으로 주식을 샀다가 예. 주가가 폭락하니까 팬심도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요? 돌아서는 분들이 많아요. 오. 실제로 이게 이 사건 사고가 엔터사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아티스트가 끼치는 영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불안함에 야, 나 투자 못하겠다 걷어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그 팬심이라고 하셨는데 주식과 굿즈는 좀 구별을 그렇죠. 예. 아니면 주식을 굿즈화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거는 참 힘든가요? 어렵고 네.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도 음. 팝업 이 스토어. 아이돌 관련 네 이제 열리는데 진짜 일찍부터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이 주식을 이제 사셨는데 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플 테지만 좀 더 냉정하게 주식은 주식이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된다. 그게 저기 줄이었어요? 저는 여기 초행길이어가지고 그 뒤에 서 모르셨어요?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연령대가 약간 좀 그래요? 낮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조금 3,000팬. 알겠습니다. 엔터주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네, 우리 맞습니다. 성내동 주리님 마음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하이브까지 상담을 만나봤습니다. 도와드렸는데 조금 비중을 마음이 아프더라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그런 가운데 하이브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힘내주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티스트 이슈가 좀 있는 맞아요. 최근에 종목인데,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좀 넘어가 볼까요?
펜심으로 매수를 했지만 상처를 네. 좀 안겨준 우리 하이브까지 만나봤고 마지막 포트폴리오 유일하게 지금 수익권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한미반도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최근에 반도체주하고 굉장히 좀 밀접할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거 네. 세 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은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없는 주식이고 이거는 탐방을 가거나 최소한 탐방 노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주식입니다. 이게 네. 그 특히 이제 HBM 업황이 매우 다이내믹해가지고 그 한미반도체는 이제 뭐 공부하시고 사셨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양 핵심 HBM에 들어간 핵심 이제 듀얼 그 서멀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그 본드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 압착을 해가지고 그 HBM이 단을 이렇게 여러 개 쌓아가지고 고속도로를 되게 좀 넓게 하면서 이제 그 엔비디아 GPU에 그 이제 들어가는 칩인데 네. 핵심 칩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덤벙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주식. 예.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 건 맞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상당히 높이 올라온 고점에서 계속 하락, 좀 주봉 차트로 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매력도가 좀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HBM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하이닉스가 살짝 내려가면서, 근데 하이닉스가 내려가는 주가랑 거의 동행을 하는데 그 내려가는 속도의 2배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HBM 업황이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그 실시간 업데이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후발 경쟁 업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하나 정밀 기계가 이제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그 하나 쪽에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사를 해서 이제 좀 분할 상장을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수급 이슈가 살짝 이제 분산될 이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지속될 것 같지만 네. 정말 그 한미 반도체는 끝단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업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하게 지금 뭐 재무 씨가 그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 우리 네. 상례동 주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게 5개월간 보유하시면서 지금 고점에서 파는 걸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렇죠. 사실 더 마음이 좀 예, 아픈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뭐 거의 19만 원, 20만 원 가까이 가다가 지금 10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10만 원에 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 근데 이게 본인의 그 공부 난이도랑 그런 의지랑 상관없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높고 그 주가가 왜 빠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정말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계속 빠지지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빠질 때마다 변동성이 너무 좀 안 좋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죠. 주식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와의 연관성이 높고 예. 하이닉스는 뭐 미장의 엔비디아하고의 연관성이 높고 이렇게 예. 봤을 때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100불 좀 예. 네, 100불 아래로 간밤에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예. 이것도 영향 당분간은 좀 예. 영향권에. 엔비디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르더라도 그때가 문제가 된 건데, 이제 엔비디아가 오르고 그거에 네. 동행해서 SK 하이닉스가 오를 때 네. 다시 한미 반도체가 내린 만큼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2배로 내린 만큼 2배로 올라갈 것이냐, 뭐 이게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발 업체 이슈가 있어요. 네. 그리고 SK 후발 하이닉스 업체 이슈가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반도체 그 레거시 업체들은 네. 굉장히 단일 그 벤더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개 끼고 3개 끼고 그렇게 하는데, 한미 반도체는 그게 통하지 않는 여태까지는 갑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그 뭐 다른 회사도 있겠죠. 뭐 마이크론 향이니까, 예, 하이닉스 마이크로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계속 단일 벤더에,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기술력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일 벤더였던 거를 이제 계속 이제 좀 나눠주려는 시도를 네. 계속 하려는. 분산을. 그렇죠. 네. 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긴 네. 한데 네.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노이즈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내동 주리님께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까요? 한 절반 정도는 관심을 어. 좀 줄이고 비중을? 절반 정도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비중을 좀 축소해 예, 보자. 그렇죠. 예. 아, 고점에서 놓치셨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참 예, 쉽지 예. 않은 네, 결정이긴 한데. 클릭이 될까요? 예. 아. 그러니까 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지만 네네. 그래도 그렇게 그래도? 네. 네, 네. PB 입장에서 네. 이제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 보실 때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이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미국 주식의 반도체, AI 반도체 이것하고도 좀 연관이 깊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것만이 의견을 아니라, 주셨으니까 네네.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업황 전반에 전반적인 대해서. 네. 반도체 업황으로 보면 결국에는 지금 지금의 약간 캐즘이다 아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열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순행식으로 열을 시킬 거냐, 기존에 있는 기능식으로 시킬 거냐. 그래서 블랙웰이 엔비디아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게 그런 이제 이슈인 것 같은데, 그 이슈가 뭐 계속 되건 지연이 되더라도, 이 AI의 메가 트렌드는 계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MS나 빅테크나 이러한 것들이 좀 쉬고는 있지만 나중에 제가 뭐 그 미국의 대선이 결과가 나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세를 진행할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금으로 많은 빅테크한테 좋은 얘기고 거꾸로 해리슨 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 칩4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트렌드는 계속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이거를 하이닉스향 뭐 삼성전자향 네네. 이렇게 보통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동안 하이닉스 향 쪽이 되게 비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더 베타가 높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하락폭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약간 그동안 되게 쉬었고 밸류에이션상 좀 편했던 이런 삼성전자는 이런 쪽은 떨어졌었으니까 그 안에서 퀄테스트도 통과하고 뭐 이러면서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뭐 이 아래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 네. 상황에서 흔들리니까 지금 변동성 구간인데 좀 더 길게 보시면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은 결국에는 한국도 같이 가는 이런 괜찮은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에 네. 포트폴리오 정리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석 저희 시제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정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솔루션. 네. 네. 우리 노영래 어드바이저님께서 일단은 네이버 관심 유효 그리고 하이브는 투자 매력 제한 한미반도체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혁신과 글로벌 성장이 부족한데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이브 단순하게 팬심 투자는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한미반도체도 오를 만큼 오른 한미반도체 아까 반절 정도는 네. 관심을 두고 반절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마음이 어떤가 아파도 뭐 그런 라는 전략을. 이야기로 오늘의 솔루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네, 저희 나도 포트폴리오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자세하게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경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했는데 한 말씀씩 시장에 대한 조언도 좋고 시청자분들에게 뭐 조언해 주실 부분이나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도 좋습니다. 한 말씀씩 남겨주시죠. 이사님부터 네. 그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셨던 매니저분들이 있었는데 네. 네. 일단은 좀 액션을 취하지 마시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가만히 있자. 네, 스파이크가 찍히면 거기서 액션을 취하면 뭔가 좀 더 어그러지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파이크 찍힌 건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것도 한 2달 남짓 정도 박스권 지나가면 또다시 이제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에 대한 대성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견디시면 또 괜찮은 이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희와 네. 함께한 시간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뭐 매우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아,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사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노영래 어드바이저님은 거의 이제 두 뭐 번째인데. 가족 같아요, 네, 이제. 네. 두 번 네. 만나보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풀어주시고 네. 네, 정말 감사. 아니 저희가 바쁘요. 감사해요. 네. 네. 그 좀 한 번 다시 좀 당부를 드리고 네, 싶은 네, 게 그 투자는 주식이 진짜 정말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안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상승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락할 때 내가 모르고 빠지면은 스트레스가 2배, 3배 이상으로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급적으로 좀 자기가 좀 이해를 하기 좀 쉬운 그런 주식 위주로 하시고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좀 고난도의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한 B2B 향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을 좀 줄이셔도 네, 지금 같은 좀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좀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서 알 예.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업종과 예. 종목 쪽으로 좀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아니 되게 진심이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눈길이 저 책으로 가거든요, 사실. 책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기서 광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얘기하는 게 책 광고가 아닌데 네, 책 광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보냐면은 네네. 개인 투자자는 이제 인내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장주 같은 거에 그 바로 이익이 난다 해도 바로 기관처럼 네. 이익 실현 안 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성장이 나오는 주식은 기술주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출 성장률 나오고 글로벌적으로 매출 나오고 그런 것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참 저희가 읽어보시면 오늘 좋을 것 시간이 같아요. 없어서 다음에 독서 예. 토론 모임에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선생님 저도 빨리 지금 시간이 11시 넘었거든요. 네. 빨리 가야 됩니다. 저 좋아요. 팝업 줄 서러 가야 돼가지고. 그래요. 네. 김병현 이사님 그러면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오늘 준비한 내용도 여기까지고 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목에 대한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재무씨 빨리 줄 서러 가시고. 네. 내일 아침. 삼성팬도 네. 빨리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도 만나죠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